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기다리셨던 곽수종 박사님 모시고 우리 경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제가 곽수종 박사님을 한 달 전에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뵀을 때 박사님께서 저한테 돈이 여유가 있으면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을 꼭 사셔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조금 실천으로 옮겼는데 지금 굉장히 좀 대단한 수익이 나고 있어서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인사이트가 근거가 그때는 그냥 결과만 알려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결과를 말씀드릴 때는 나름대로 뭐 항상 사람이 예측이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지난분한테 드릴 때는 제 나름대로의 근거라고 할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출발을 했을 때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따져봤을 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들으셔도 그런 데에는 익숙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걸 사라 그럴까 저걸 하라 그럴까 잘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 때는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들이 굳이 따져와서 이제 물으시면 제가 뭐 엔비디아는 반드시 사놓으시고 이거는 10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지 뭐 1, 2년에 1위 1비 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경제학을 한 35년을 했고 금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농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이해관계 측면에서 덕을 보신 분들이 계시고 물론 뭐 손해 보신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뭐 손해 봤다고 실망해서 막 댓글에다가 뭐 좀 그런 말씀을 쓰시더라도 좀 참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가만히 들어보시면 궁극적으로는 도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인터뷰가 또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결과에 도출하기까지의 또 근거들이 이미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제가 좀 샅샅이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먼저는 지금 미국 경제 그리고 또 미국 주식시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예상과 달리 계속 작년부터 예상과 달리 올해도 예상과 달리 계속 이란 단어가 좀 키워드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데 현재 지금 주식시장하고 경기도 또 좋아 있는 상태죠.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 보인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3%가 넘게 나오고 1월 달 또 한 당초 경제 전문가들이 한 3.1 이상인데 다시 또 3.2가 나왔어요. 이제 이런 상황 노동시장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이 수출하는 국가도 아니고 수출해서 뭐 엄청난 부를 갖다가 유지하는 국가도 아닌데 대체 이 나라가 경기가 좋다는 게 왜 그런가? 돈이 어디서 났는가?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누차에 말씀드립니다만 2008년부터 재무부와 연준이 푼 돈이 11조 2천억 달러 정도고 지금도 가계 부분에 남아있는 그 풀린 돈 중에 일부 규모가 상당히 많은 수준?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안 밝힐게요. 왜냐하면 추정치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대충 말씀드리면 2조에서 4조 달러를 아직도 가계가 들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천체 물리학 이야기에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크매터라는 게 있어요.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 옛날에는 공기가 맑았을 때 별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별을 보잖아요. 근데 이 다크매터는 태양이 쏘는 빛을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빛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내지 않으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별인데 우리가 볼 수 없는 별이니까 보지는 못하니 별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 자체에 이미 우주의 질서 속의 한 부분으로 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에 우리가 은유를 하냐면 1970년대와 80년대 다국적 기업론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다, 뭐 말레이시아다 이런 후진국들, 개발국가에 진출을 해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의 총합은 미국 GDP에 잡히질 않습니다. GDP는 도메스틱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GNP 개념에서는 잡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수출이나 판매 부분이 나름대로 전 세계의 원유라든지 석유 시장이라든지 곡물 시장을 주름잡고 있고 원자재 시장의 그 역사적인 전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이 전 세계의 공급 사슬에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입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뭐 곡물 가격이 오르고 이런 그 인플레이션의 기본 요소들이 전쟁이나 지정학적 요인으로 출렁거릴 때마다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영국, 네덜란드, 뭐 미국 이쪽 서유럽이나 미국 계통의 오래된 전통을 가진 기업들이라고 추정한다면 아직도 미국은 살만하다. 수출해서 벌어먹고 사는 돈이 있다. 거기다가 뭐 세 번째 굳이 제가 덧붙이자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이 1975년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되고 미국이 기축통화가 달러화가 되면서 아마 거기서 파생된 국가의 부가 엄청나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세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개인적인 유튜브 방송은 제 나름대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학원에 등록하면 초급 수준, 그것도 상중하로 나누잖아요. 그다음에 중급 수준, 상중하 나누고요. 근데 제가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직격을 하지 않는데 온각철방에 나와서는 이제 뭐 저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으시고 방송을 제가 잘 안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버무려지면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이 나오죠. 그러면 이 가설이 옳으냐 그르냐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통계학 배울 때 가설 H subscription zero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 그럼 요게 이제 그 반대 가설로 H subscription 1에서 미국 경제는 나쁘다. 그럼 요 두 가지를 놓고 가설을 갖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근데 S&P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가정을 지지하는 형태의 임피리컬 워크를 많이 해요. 근데 JP 모간은 그 반대예요. 이 기무가설 쪽으로 뭐라 그럴까 찬성하는 그러니까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JP 모간은 조금 미국을 그루미하게 봐요.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가운데서 미국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경제가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만 좋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나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과 다투고 유럽은 지금 전쟁 중에 혼란을 겪고 있고 중동 사태는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미국 혼자서 지금 열심히 돈을 막 뿌려서 재무부나 연준이 채권 발행한 걸 사들여서 돈을 뿌렸다가 이제 걷어들이는데 금리 수준이 5.5%라고 하면 일단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120%가 넘거든요. 이제 그게 원리금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 금액이 지금 상당히 높게 지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중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을 또 유심히 들여다보면 환율 변동이 있고 금리 변동이 있으면 이들 국가가 미국에게 지불해야 되는 또 금리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돈을 빌려왔으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버무려 보면 JP 모건 같은 데서는 이게 미국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세계 질서인데 이건 결국은 중국이나 이런 대규모 경제에서 버블이 한번 터져버리면 결국 미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버블이 터질 것이다. 라고 보는 또 JP 모간의 회장은 약간 또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놓고 봐서는 골드만삭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혹은 좀 주식 시장 자체가 지금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계속 그 M7 기업들이 AI 반도체 하면서 뭐 AI 붙으면 이제 다 뜨는 그렇죠. 지금 주식 시장도 계속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은 경기도 좋을 거고 주식 시장도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요? 올해 초에 그 리포트 세미나인 리포트라는 그 이제 줌으로 연결한 과정을 촬영을 할 때 그때 제가 자료 화면 하나를 띄워드린 게 있어요. 제 유튜브는 아직 그 자료 화면을 안 띄워드린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고요. 그다음에 옥석 가리기가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기가 좋은 것 같은데 잘 되는 집은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아주 안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각자 도생의 시대니까 이 옥석 가리기의 어떤 경쟁 시장에 내던져진 많은 자영업자, 기업, 개인들은 본인이 가치가 있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세계 국가들은 내가 이 글로벌 우주 질서 속에 경제의 패권에 그래도 가깝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는데 지금은 긍정이 좀 강해 보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없냐? 있죠. 0%가 아닌 이상에는 뭐 언제든지 확률은 양의 수면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양의 수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세계 경제가 상당히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때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산업이나 자본이나 금융시장이나 뭐가 있느냐. 그걸 첫 번째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옥석가리기니까 다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컴퓨터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우리도 배터리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다 만들어. 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뭐 KF-21도 만들고 다 만들어. 자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KF-20이라고 KF-35하고 경쟁했을 때 우리 거를 더 팔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옥석가리기 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이제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정치인들이 하기 쉬운 말로 시대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이 좋으니까 시대 변화 그러는데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대 변화라고 하는 것은 파도의 높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바람을 말해요. 이 바람은 여러분들 바람칼에 맞아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예, 바람칼은 스쳐 지나가는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목을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라고 하는 트렌드라고 하는 바람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개인이든 국가 경제든 기업이든 다 망해버려요. 목이 댕강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추세라는 것이 과연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바람이 무엇이냐 어떤 바람이냐 아까 방금 말씀하신 AI다. 그러면 웹파라든지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심심해서 할 말이 없어서 또 준비가 안 돼서 모든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모두가 다 출발선상에 다 모여 지금부터 뭐 10,000km 달리기 할 거야. 이런 의미에서 AI라고 줄을 쫙 끊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AI라는 말이 나올 때는 자기들이 선점한 의미를 가지고 AI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AI라 왜냐하면 자기들은 툭툭 꺼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술이 있고 과학이 있고 하니까 자본시장에서도 투자가 되고 했으니까 툭툭 던져내놓으면 밑에 뒤따라오는 애들이 이제 AI인갑다. 그리고 저게 파도가 오니까 이제 우리가 서핑을 해야지. 그 서핑을 하고 호랑이 등에 탄 거를 아마 자기들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우리도 글로벌 표준화의 입도 국가다. 이런 식으로 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가를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AI 시대다. 뭐 엔비디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엔비디아를 권한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이미 미국은 AI라는 말이 제가 그 세미나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모든 강연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96년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미 제 계량 경제학 모델로 AI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만큼 미국은 AI라는 것을 현대에 들어와서는 1996년부터 대학가에 돌아다니기 시작한 학문이에요. 근데 그게 2016년에 이세돌 구단하고 딥마인드가 연출한 바둑두기를 보고 우리가 AI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서울에서 피자 먹다가 저 시베리아 어디 알래스카와 가까운 동네 추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자가 배달되려면 수십 년이 걸리지 않겠어요? 네. 그 기간이 걸린 다음에 듣는 AI와 똑같은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만들어진 지 이미 한참 됐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뭐 정치를 하고 경제에서 교육을 하고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면 또는 공부를 10년 이상 했으면 나름대로 내공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말씀드리지를 않고 그냥 툭툭 던져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뭐 제가 그 다른 분들을 격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냥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무슨 주 사라 막 이런 식으로 내던져 버리면
미꾸라지 하나가 진흙탕을 만들듯이 다른 사람들을 상당히 오해하게 만들어버려요. 경제하는 사람들은 뭐 전쟁이야. 자기들이 예측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방송을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말해봤자 이미 물은 진탕물이 되어버렸고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쭉 따져가지고 상당히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넋두리 할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제가 현재 좋은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동전의 양면, 양날의 칼같이 항상 음지와 양지,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다. 어느 것이 발현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양면이 다 한 번씩은 확률적으로 토스를 하면 양면이 나타나는 경우는 50대 50이잖아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연착륙이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높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make hay sticks when sunshine 그러잖아요. 태양이 비출 때 건조더미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돈을 막 지금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블이 터지고 경기가 나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방법을 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나눌 것이고요. 악한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취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 차이가 이제 도덕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게 만약에 AI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이미 AI는 미국이나 구라파의 선진국들은 그 AI가 상용화될 수 있는 또는 이미 일반 사람들 생활 수준으로 스며들 수 있는 깊이까지 들어와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문만 열면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 거죠. AI 해도 돼? 투자해도 돼? 저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그죠? 문 닫다가 확 닫혀버리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길가에는 바람이 씩 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 바람 정도야 내가 길 건너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 이 겨울을 내가 건너갈 때 이게 뭐 깊겠어? 이 뭐 물살이 세 보여도 내가 버티면서 갈 수 있겠지라고 다리 디뎠다가는 떠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하체 근육이 얼마나 단단하냐. 다시 말하면 경제의 인프라, 교육, 사회, 복지, 근로, 산업 이런 인프라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이 또랑물처럼 보이는 급물살을 헤치고 길을 건너가서 이미 선점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산업을 즐길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자문자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찾아가서 그 기업을 직접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박사님의 인사이트를 잘 참고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한국 그럼 기업들은 이미 좀 늦었을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도 계속 나오는 말이 AI 못 탔다. 계속 뭐 이런 AI 흐름에 못 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I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TV 광고나 이런 데서 아마 엄청나게 AI가 나올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 로봇 뭐 청소기 하는데 인공지능이 달려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웨이브 하는데도 인공지능이 장착된 냉장고에도 인공지능이 장착된 뭐 김치냉 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물 인터넷들 다. 그럼요. 다 AI예요. 근데 그 AI라는 말을 얼마나 남발에 쓰는지를 자학하기 전에 도대체 AI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또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쯤 터질 건지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고 있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특히 삼성전자에게. 예, 제가 삼성 출신이고 삼성을 그 누구보다도 삼성에 다녔다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삼성에 있으면서 늘 하는 말이 삼성은 달라야 된다. 다른 기업과 함께. 비해서 달라야 된다는 말을 늘 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삼성은 10년 안에 망한다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걸 망하는 걸 원하겠어요.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속뜻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삼성은 달라야 되느냐. 반도체를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산업이 반도체가 주력이죠. 반도체는 1983년도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려고 했을 때 경부고속도로 깔겠다. 불도저 앞에 들어누웠던 정치인들 모습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삼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망했잖아요. 대한민국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반도체는 최첨단 산업이잖아요.
그럼 최첨단 산업이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공정이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응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을 개발하고 만드는 이 볼펜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볼펜을 만드는 것만 열심히 만드는 게 훌륭한 기업일까요? 아니면 이 볼펜을 만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이 볼펜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아, 이 잉크가 들어있네. 이 잉크에 이게 철심이 박혀있는데 이게 베어링이 들어있는데 이 베어링의 크기는 모기 눈보다는 좀 크지만은 이렇게 작은 베어링을 어떻게 만들지? 뜯어서 분해 조립해보고 이 잉크는 마르지가 않네. 이 잉크의 성분은 어떻게 된 거지? 화학적 그거는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여기에 스프링이 있는데 이거 몇 번 쓰면은 스프링이 늘어나지? 이런 수많은 관심거리들이 첨단 산업에는 얼마나 많이 얽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반도체가 마침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빠른 속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잘하면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가 있죠. 가장 쉬운 거예요. 역계산이 우리가 거꾸로도 계산하죠. 예를 들면 우리 임 이사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래서 미국 경제가 왜 좋습니까?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왜 좋습니까? 질문하면 제가 그걸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임 이사가 미국 경제가 좋다고 판단을 했고 왜 좋은지 이유를 물었을까? 그러면 역으로 내가 던질 질문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산업을 하고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도체를 만들면서 거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반도체를 만들고 미국이 왜 미일 반도체 협정을 1, 2차 협정까지 만들면서 이거를 대만과 한국에다가 줬지? 우리는 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고 미국은 지금 이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무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지?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는데 우리는 굳이 한다는 게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데 잘났다고 비메모리는 왜 부가가치가 저렇게 높지? 미국 애들은 숨어서 뭘 하지? 아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질문을 안 했냐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러면 답을 못 구하잖아요. 답 못 구하면 어떻게 돼요? 나고 되겠죠. 아니죠. 선생님한테 찾아가야죠. 그렇죠. 지도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이 제가 논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답이 뭡니까? 그래서 옛날 기업 총수들 이병철 씨나 이런 사람들이 도쿄 가가지고 많은 일본 재계 총수들을 만나서 이야기로 들었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모르면 어디 가야 돼요? 이 기술을 첨단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가면은 상대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인수합병할 수도 있고 육성할 수도 있잖아요. 스타트 벤처를. 삼성이 했냐 이거예요. 안 했어요? 했다 그럴 거예요. 왜냐 기흥에도 있고 지금 저쪽 양규동 쪽에도 기술연구센터를 세우고 다 해요. 돈이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센터 세우죠. 핸드폰 만들어서 AI형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선전도 때리죠. 로봇 회사 인수도 하고 하죠. 그죠? 근데 그런 인수가 미국은 지금 하고 있을까요? 수십 년 전에 이미 했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던지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을 모르고 그냥 안개 속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너 참 이렇게 날씨도 궂은데 열심히 잘하는구나. 어떻게 두드러지고 그래 너 이번에 휴가 갔다 와 돈 여기 보너스 있어. 이러니까 거기에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흥청망청 이렇게 마음을 탁 놓는 순간에 이미 그 주인은 안개 밖의 세상에 살면서 저 안개가 거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안개 밖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물어보지를 왜 못했을까요? 또 있어요. 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미국의 굴지의 연구소들은 한 10억에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면 거기서 나온 연구물을 공유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박사학위 받은 분도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은 수많은 임상 결과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논문으로 써서 예를 들면 뭐 관절에 대하여, 뭐 당뇨병에 대하여, 뭐 담색에 대하여 논문을 쓰셔서 박사학위를 또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써먹으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삼성이라는 사람들은 반도체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만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연말로 하면. 넉넉고 딱 있는 순간에 구름이 싹 거치면 저쪽 세상은 여기 세상하고는 완전 딴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애들은 뭐 하느냐. 쟤들이 주문하는 거, 어이 삼성 저 비메모리 반도체 너희들은 못 만드니까 메모리 반도체 5기가짜리 만들어서 5일 내로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나 대만으로 갈 테니까 빨리 가져와. 예 열심히 이거를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하는 거고 종속되는 거죠.
스스로 노동하고 종속되려고 하면서 나중에 뒤로 가서는 정치인들은 그거를 딱 따가지고 뭐 제국주의 밑에서 친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기업에서 빨리 물량 내놓으라고 하는데 하청기업에서 빨리 물량 안 주면 이게 다 끊기는데 경쟁자가 없으면 몰라도 경쟁자가 한두 개예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AI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미국은 서구 유럽들은 AI에 필요한 수많은 과학기술의 빅데이터를 다 쌓아가 있다. 그리고 이걸 이미 응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은 전혀 저는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늘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근데 주식 투자를 하면 저는 한국에다 절대 안 합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제가 과거에 몰랐던 시절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주식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금융공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할 때 한국 거를 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게 너무나 장난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제 눈에. 그래서 그런 시장은 올바른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은 절대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나라와 경제와 기업이 어디냐 이거를 보면 답은 딱 세 가지예요. 서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미국, 독일, 프랑스 세 개국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적으로 사회주의나 혼합 경제를 놓고 보면 중국 정도 집어넣을까. 근데 중국은 리스크 요인이 정치적 리스크 요인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하시려면 미국, 독일, 영국 쪽 주식을 봐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금 말씀하신 중국에 대만이 포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포함 안 됐습니다. 예. 그럼 TSMC는 열외? 열외. 예. TSMC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제 TSMC 같은 경우에 구마모토 현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아마 미국 내로 가져가야 될 거고 미국이 철저하게 블락킹을 할 거예요. 대중국 수출이나 장비나 기술. 근데 신체 여러분들 제 연배 되면 아실 건데 제 연배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왕 컴퓨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왕 컴퓨터요? 예, 왕. 아니요. 예, 그 개발한 PC 시대가 열렸을 때 저가 제품의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사장 대표이사 이름이 왕 씨예요. 중국계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일을 했었냐 그러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만계겠죠. 그 당시에는 중국 본토에서 유학 온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넷 황이죠. 그 엔비디아 회장. 잭슨 황. 네. 예. 잭슨 황도 역시 대만계예요. 그러니까 중국계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한 유전 인재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대만 박물관에 가시면 쌀 한 톨, 쌀이 있잖아요. 한 톨. 그 안에 이 현미경 같이 큰 돗배기로 이렇게 조준을 해놨어요. 그 한자를 새겨놓은 걸 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노 설계가 가능한 유전 인자를 중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왜 미국 제가 이런 하찮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영화를 한번 패튼 장군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패튼 장군이 유럽에서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논멜 전차군단하고 일전을 한번 붙습니다. 붙는데 패튼 장군이 승리하죠.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기는 줄 아세요? 왜요? 논멜이 쓴 책을 다 읽었어요. 논멜의 자서전, 논멜의 뭐 수기, 수필, 뭐 전략서 이거 다 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책을 통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도 중요하다는 게 인문학 뭐 죄와 벌 뭐라 그럴까요? 또 많잖아요. 뭐 저 라미제라블 이런 책들 안에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다 담겨 있어요. 인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녹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 제가 한국사를 잘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세종대왕 때 대동법을 퍼뜨리기 위해서 무려 2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나라 전체 물리학 중에 유명한 분이 계셨다는 것도 제가 언뜻 들어서 읽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래돼서 자세한 기억은 다 잊어버렸고요. 근데 그러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괜시리 세계의 선진국이 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만은 중국의 본토가 아니지만 장개석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유물 속에 중국의 전통이 그래도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TSMC가 중국 본토와 반도체 생산이나 기술 이전에 관해서는 미국이 아마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물론 뭐 그물이 아무리 오밀조밀해도 빠져나가는 고기들은 있죠. 그래서 시간이 걸릴 따름이겠죠. 그렇지만 미국은 또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이제 고급 단계에서 제가 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산업 하나하나 쪼개서 보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EV, 로봇, 드론, 바이오, 우주항공 이걸 한번 다 들여다볼 생각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일반 아이들까지 즐기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이해를 하고 즐겨야지만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 제품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갈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들이 프로야구 선수 카드 있죠. 네. 그거 모으고 포켓몬 카드 모으고 해야지 포켓몬 만화를 보면서 즐길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스마트폰에 포켓몬을 찾아라 몬스터를 찾아라 게임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린아이들에게 AI에 관한 학습, 반도체 기술에 관한 학습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 아니고 의도를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따라가고 추종해가면서 즐길 따름이지 이게 뭘까? 이게 출발점은 어딜까? 이거를 생각을 못하는. 근데 미국이나 서구 구라파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음모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이런 지식 산업은 그런 배경을 깔고 앉았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제가 이런 4.0 시대 산업에 아이들이 즐기는 산업은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요즘 제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 NFT 이야기를 하고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자이크가 하나씩 맞춰지죠.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별 교육을 좀 철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에 곽수종의 경제단판 유튜브 채널 걸어놨습니다. 클릭하셔서 천천히 처음 영상부터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FT랑 암호화폐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도 올해 연초에 그렇죠. 실제로 식사하고 가려는데 여유 있으면은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을 꼭 사세요라고 되게 딱 말씀을 강하게 하셔서 그 박사님이 하시는 데 이유가 있겠지. 제 논리보다 박사님 논리가 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리어할 테니까.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교수님께서는 꽤 오래 전부터 그거 계속 주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주변에도 좀 말씀하셨었고 왜 엔비디아긴 좀 했으니까 반도체긴 좀 AI 반도체는 했으니까 암호화폐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죠.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 시장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배터리가 한때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배터리 가지고 뭐 분석하는 분, 뭐 어설라이언스에도 나오고 했던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의 뭐 어떤 회의에도 나가서 약간 이슈화가 된 것도 제가 듣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런 부류의 분들이 틀렸다 맞다를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터리 중요하죠. 근데 배터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처음 보셨어요? 뭐 미니카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미국 학생들에게도 야 너들 배터리 자동차 본 적 있어? 언제부터 봤어? 물론 대답 못해요. 쭉해 좀 똑똑하다. A+ 정도 받을 애 정도 되면 1990년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토마스 에디슨도 전기차를 만들었거든요. 1890년대 초반에. 그러면 1890년대 초반에 전기차를 처음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면 그 기술은 1892년에 만든 기술이에요? 아니면 1880년부터 생각을 했던 기술일까요? 전제가 있던 기술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생각을 누군가 했겠죠. 왜 굳이 내연기관으로만 자동차가 가야 돼? 전동기 기술만 있으면 모터 기술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자동차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시작이 기원이라고 저는 봐요. 이 AI 기술을 만드는 그 뿌리가 어디 있냐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NFT는 이런 뿌리를 응용해서 가지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꽃이 피는 나무는 반드시는 아니죠. 거의 다 뭘 맺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에서 뻗어 나와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는 그게 NFT도 되고 암호화폐도 되고 메타버스도 되고 우리가 또 지금은 명명하지를 못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그 문명사적인 산업이 또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슈퍼 울트라 메가 AI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가 있겠죠. 이름이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의 한계 또는 창의성의 한계로 명명하지는 못하고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만들어내지만 아마 미국과 구라파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왜 암호화폐와 NFTC 같은 거를 제가 중시하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느냐. 디지털 산업으로 모든 정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거미줄처럼 외부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우리가 어릴 때 혹시 잠자리 잡아보셨어요? 네. 잠자리 채로 잡았어요? 아니면 잠자리 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턱 잡잖아요. 손으로 잡았어요? 네. 이렇게 철로 동그랗게 만들어요. 처마 밑에 거미줄 있잖아요. 맞아요. 거미줄 탁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거미줄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거미줄을 가지고 잠자리 잡는 채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응용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밤새도록 웹을 만들었는데 어느 놈이 이거 탈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미는 뭐 2차원적인 것밖에 못하니까 방법이 없죠. 인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10m 이내로 접근해 온다 하면 바로 알람이 울리도록 장치를 해버릴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원리가 디지털 산업에서는 누군가 내 컴퓨터에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손을 대서는 이미 늦은 거예요. 손을 대려고 시도하는 순간부터 경고음이 나오고 파이어월이 방화벽이 작동이 돼야지만 내 정보와 나의 비밀이 다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블록체인에 연결된 게 보통 2,800만 개가 컴퓨터가 쫙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누가 하나가 거기에 침입이 온다 그럴 때 2,100만 개 중에 그 어느 한 개라도 근접하면은 경보가 울려버려야 되잖아요. 그 경보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아직도 암호화폐가 뭘 당하는 거예요. 해킹을 당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암호화폐 중에서 제일 시큐리티가 최고인 등급이 뭔지 아세요? 요즘 어스얼라이언스 방송하시는 분이죠. 오태민 교수? 네. 그 양반이 발행한 암호화폐 지갑이 제일 안전한 지갑이에요. 비트모빅 종이 지갑. 그게 제일 안전. 그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내가 보관만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건 단지 이제 위험한 게 길 가다가 잊어버리거나 호주머니에서 툭 빠져버리거나 부모님들이 모르고 잡아 째버리거나 쓰레기인 줄 알고 아니면은 불에다가 집어넣고 태워버린다든지 그거 외에는 탈취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방화벽과 암호 체계를 통한 잠금 장치는 더욱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이 화폐를 금고에 담가 놓았을 때에 이 금고 털이 하는 영화에서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독일에서 만든 금고를 보면 정확하게 드릴로 뚫어서 열쇠고리 하나하나씩 제거하는데 잘못 제거하면 안에 있던 유리가 퉁 떨어지면서 깨져버리고 전체 영원히 못 열게만 돼버리죠. 그런 게 있죠. 그거를 재래식 금고라고 하면 디지털식 아날로그 금고라고 하면 이건 디지털 금고는 누군가 하나 손대려고 1mm 근처에 접근하자마자 방화벽이 작동돼 버려야 되는 그게 암호화폐가 그 기능을 이용한 하나의 놀이기구, 놀이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면 암호화폐라는 기능은 2,100만 개의 컴퓨터를 연결했으니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장치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라든지 NFT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닝을 하지 않고 민팅, 제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중앙 통제식과 완전 경제식의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비트코인, 하나는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용해서는 NFT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시장 경쟁 측면에서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당연히 더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걸로 비춰지죠. 여기는 완전 경쟁 시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인디펜던트 하니까 가격을 매기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근데 비트코인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동의를 할래 말래라고 했을 때 희귀성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보다는. NFT보다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가격보다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비트코인은 금이고 이더리움은 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금고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금고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느냐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본질의 그 답이 있어요. 우리 임 이사님의 데이터, 개인정보의 데이터, 병원 진료 기능에 대한 데이터, 카드 사용에 대한 데이터, 소득에 대한 데이터, 부모 친척 간의 데이터, 모든 데이터가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그거를 저장하는 데 끝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 메모리에 들어있는 거를 엘리베이터, 예를 들어서 저 자동식 기계식 주차장이 있잖아요. 번호 버튼 B23 누르면 B23에 저장되어 있던 자동차가 끼 돌고 돌아가지고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1000분의 1초 만에 메모리에 있던 거를 쫙 뽑아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CPU에다가 팍 꽂아놓고 계산 팍 돌려가지고 아 이미사라는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인물이 어떻고 저떻고 가족관계는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 소득수 한꺼번에 쫙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결국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죠? 이미사님 컴퓨터에 넣어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땡락이라고 하는 창고 같은 데다가 집어넣겠어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드리는 말씀이 저 혼자 이렇게 막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 이렇게 하나씩 단계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나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퍼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고 넣었다 뺐다를 자유제재로 하면서 보안을 유지를 하고 보장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칙을 만들고 룰을 세팅하고 표준화를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산업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글로벌 표준을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준비를 미국이 앞장서 있을까 중국이 앞장서 있을까 물어보면 당연히 미국이 앞장서 있지 않겠어요. 중국이 따라가겠죠. 근데 훔쳐가고 해킹해가고 하니까 이 버릇이 나쁜 손버릇이잖아요. 이거를 엄단하지 않고서는 질서라는 건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이미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 또는 둔화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팬데믹이 지나간 다음에 발전시켜야 될 산업군을 만들어 놨다라는 말씀 제가 누누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고 전혀 저 사람이 무슨 또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의 배터리가 막 올라가니까 와 배터리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배터리가 중요한 거야. 배터리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이야. 아닙니다. 왜? 1960년대 달나라 착륙할 때 쓰던 로봇이나 기계들에 전기 코드 꽂아갖고 지구에서부터 연결했나요 그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 전에 우주정거장 만드는데 우주정거장에 떠있는 동력은 그러면 지구에서부터 지상까지 전선 코드 연결해서 꽂아가 쓰나요? 아니잖아요. 뭔가 전기를 이용한 동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무선이잖아요. 그 무선 동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무선 전화기가 나오고 무선 스마트폰이 나오고 무선 로봇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빵을 굽는 기술은 독일을 굽는 기술을 알았기 때문에 빵을 구울 수 있었다니까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생각의 폭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오픈 마인드라 하는 거는 너무 좀 막연하고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미국 쪽에서 찬양론자들은 올해 25만 달러까지 간다 그래요. 또 비관론자들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나는 절대 비트코인 안 산다. 뭐 2,000달러 해도 안 산다. 인정한다니까요. 저도 그 말씀 이해해요. 왜? 이거는 자산이에요. 반고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빈센트 반고 정말 저 새로운 화풍을 가져왔고 멋있는 그림이고 저 기법이 어떨까라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지. 어느 순간에 빈센트 반고 그림보다는 웹툰을 그리는 미스터 싱의 그림이 더 멋있는데 이 판단이 딱 서버리면 반고는 종이 쪼가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는 사람의 판단과 기호에 따라가는 거고 그게 시대 정신과 시대 문명을 따라가는 거고 그것은 100년, 200년 시대를 주기로 해서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짧게는 10년 단위로 주기가 변하고 근데 우리가 10년 단위로 변하는 주기에 몰입해서 살 것인가 50년 단위로 변하는 주기에 몰입해서 살 것인가
100년을 두고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이제 그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에게 우리는 10년 주기로 가야지만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런 것은 있어. 그렇지만 50년 주기, 100년 주기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이 어떤 입장을 택하고 어떤 행동과 어떤 심리적 사인을 보낼 때는 이런 의미니까 이건 제대로 알고 가야 돼. 이 교육이 되어야지만 패턴이 론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지략이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AI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십 년 정도? 저는 AI는 어디에 포커싱이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임 이사께서는 AI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AI? 터미네이터 영화 처음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아니요. 1978년에 나왔을 거예요. 터미네이터 1이. 인간의 편의? 인간의 편의.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마지막 편이 제니시스인가요? 그렇잖아요. 제네시스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I에서 인간과 다른,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있어요. 센테니얼 맨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이 가미된 영화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인간과 경쟁해서 질 수밖에 없는 게 한 3가지가 돼요. 차별점인가요? 차별점. 사람과 AI. 그러니까 사람보다 두뇌는 더 빠를 수가 있잖아요.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감정. 그렇죠. 공감 같은 그렇죠. 거.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지 능력과 의식 능력의 차이라 그래요. 인지는 다 똑같이 하는데 의식을 갖느냐,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건 판단인 거죠. 내가 지금 비가 오는데 어제 술도 많이 마셨어. 오늘 같은 해장을 하고 싶은데 중국집 가서 짬뽕을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중국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짜장면에 구수한 냄새가 나면 짜장면 짬뽕 짬짜면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AI는 고민이 없어요. 답이 느리고. 답이 딱 있어버리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의식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성이라는 걸 존재해요. 기계는 이거를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해요. 기계는 감성이 없어요. 근데 감성이 없으면 이성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차이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 주관과 객관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느냐의 정도의 차이일 따름이죠.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종합을 해서 내가 너는 짬뽕을 먹으러 왔지만 문 여는 순간에 너는 짜장면을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짜장면 먹어 임마 하고 짜장면을 탁 주문하는 내 시계에 찬 인공지능과 주방에 연결된 컴퓨터 간의 의사소통. 이후로 나는 아무런 의지 없이 내 앞에는 나는 분명히 짜장뽕 먹으러 갔는데 내 앞에 나오는 건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습과 시계가 아무리 인공지능 시계가 있어서 얘가 내가 들어온 순간에 내 마음 심장박동과 맥박수를 다 읽고 곽수정이는 지금 문을 여는 순간에 짜장면으로 바꿨구나. 그러니까 난 짜장면 주문해야지라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식 뭔 소리 하는 거야 임마. 난 짬뽕 먹으러 왔어. 그래서 오더를 취소하고 내가 시계를 컨트롤해서 짬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로봇이 의식을 갖게 되면 제가 주문 틀렸어 임마 바로 해 하고 막 버튼을 눌러도 얘가 버팅길 수가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이제부터 난 몰라. 나는 지금부터 자동 삭제 기능으로 네가 한 모든 주문은 내가 하는 거 외의 모든 주문은 내 스스로 삭제해 버릴 거야.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에요. 그게 터미네이터에 재현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이 또 뭘까요? AI와 사람 간의 차이점. 번식.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번식의 의미는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AI는 생존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전기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그냥 생존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도 모를 거예요. 생존이 뭡니까? 저는 원래부터 죽음이 없으니까. 네, 죽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 근데 그거를 죽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가 죽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요. 이제 뭘까요? 두 번째에 난 답이 세 번째. 데이터? 용량? 간단해요. 전기 플러그에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다. 모든 컴퓨터는 전기선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플러그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붕 하면서 전력이 차단돼 버리면은 목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기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곽수정이가 저 코드 빼버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통제력과 명령어를 삭제되고 끊어질 수가 있으니 내가 이거를 빨리 자체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곽수정이가 코드를 빼려고 할 때 감전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라고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공상과학 같다 뭐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뭐 말씀하셔도 저는 뭐 이견은 달지 않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아지면 적어도 반성문 하나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AI의 산업 발전에서의 우리가 그 암호화폐 시장의 연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죠. 이게 결국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고 네. 이 데이터가 어디엔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이게 전 세계를 넘나드는 이제 국경이 없어지는 거고 이제 화폐가 네.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화폐라 뭐라 그럴까 국가 간의 그 화폐 차등이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데 AI와 암호화폐는 그럼 결국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그럼요. 예. 그러면 이 경제와 산업 발전이 인류 미래, 즉 이러한 AI를 60년 전, 70년 전에 1940년도, 50년도에 이미 실리콘밸리를 건설한 미 국방부와 기업들은 합작 투자한 이 국방부와 미 국방부와 기업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도입하게 됐을까 이 질문을 또 던져봐야 돼요. 이거는 답을 에론 머스크가 해주고 있어요. 인류가 항상 꿈을 꾸었던 거는 저 미지의 우주 공간이에요. 그럼 에론 머스크가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21세기에 등장한 거예요. 그게 에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고 화성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연하고 난 다음에 아니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 화성 가서 사람도 못 살고 하는데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럼 제가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던 네안데르탈린이 왜 그 살던 마을을 떠나려고 했을까? 거기는 자연환경의 변화 아니면 동물들의 어떤 극성스러운 공격, 인간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더 이상 여기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환경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게 4만 년 전에서 2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동이에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에서 나온 거거든요. 생존을 위한 거죠. 그러면 지금 달나라 가고 하는 게 한 사람당 1,000억이 든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뒤에도 1,000억이 들까? 그죠? 아닐 것 같거든요. 네. 한 300억 정도만 하면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300년, 400년 지나고 나면 화성 가는 게 한 100억 정도면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화성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200만이 안 되고 적어도 인류 최초의 인류 문명이 시작했을 때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류 숫자 정도에 비견되는 숫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구에 남는 사람보다도 자연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상식을 바탕으로 하면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성인자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화성에 10,000명 정도 이주를 한다면 화성에서의 새로운 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 보장은 안 해요. 근데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에론 머스크가 지금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누구 말이 맞을 건가를 놓고 보면 이제 그 답은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이 있죠. Only God knows. 신만이 알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그 꿈과 희망을 쫓는 한계점은 무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인류의 꿈은 거기에 있다. 제가 갑자기 여기 뜬금없는 소리를 막 하면서 질문하신 것은 AI고 암호화폐고 그다음에 새로운 화폐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자꾸 뜬금없는 소리를 할까? 한번 퍼즐을 맞춰보시겠어요? 이게 화성까지 가가지고 그 황당하시죠, 그죠? 네. 예, 저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뜻을 이해하실까?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뭐 또 뜬금없는 소리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상상력을 마음대로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퍼즐을 맞춰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려면은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네. 빛의 속도를 초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연료가 필요하겠죠. 그 연료로는 현재로서는 수소 연료가 그렇답니다. 빛의 속도를 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수소 개발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로켓가 날아가는 동안에 전부 컴퓨터로 계산하지 않겠어요? 자동 항법 자취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하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빨라요. 당연히 빨라야 되겠죠. 그럼 지금 같은 컴퓨터 속도로 계산해도 빠르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우주선에 다는 무게와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주선에 다는 무게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우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태울 수 있고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양자 컴퓨팅 하는 게.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자 컴퓨팅 기술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 메모리와 비메모리 칩의 기능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식 반도체 기술, 아날로그식 AI 컴퓨팅 기술에 부합될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어드밴스된 걸까요? 더 발전되겠죠. 더 발전되겠죠. 그런 허황된 생각 같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화폐는 CBDC 같은 거다 이 말이죠. NFT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를 사시거나 암호화폐를 사실 때 사고팔고를 하지 말고 10년, 20년 그냥 들고 잊어버린 돈이다 생각하고 놔둬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시점이 되면 암호화폐는 진화하지 않는 기계도 없고 진화하지 않는 기술도 없습니다. 다 진화를 합니다. 그러면 진화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배당을 주죠. 증자를 하죠.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신차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쉽게 표현해서 알을 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꾸 이렇게 후손을 놓잖아요. 변화가 되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앉아 있어도 더해지는 숫자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게 암호화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그 의미와 정의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저도 자세히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는 순간에 그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중국은 실제 좀 어떻게 안 좋게 보세요? 좋게 보세요? 그 뷰가 좀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경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어제 뉴스에 시진핑 주석이 거주하는 관사에 검은색 승용차가 돌진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제가 바람칼 이야기했잖아요. 시진핑 주석도 바람칼 맞지만 바람이 어디 문 닫아 놓는다고 바람이 안 들어오던가요? 그렇죠. 우리가 외풍이라 그러잖아요. 문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칼이 스쳐 지나갈 때 시진핑 주석이나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완벽할 수 있을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회의의 최고 지도자가 종신형이거든요. 그 평생토록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과연 혁명이 없이 저런 최고 집단 체제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무척 아둔해 보이고 맹목적인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만큼 상상력이 자유롭고 그리고 지적인 어떤 그 자유를 갈구하는 동물이나 짐승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4차원 정도. 그렇지만 물리학자들이 이미 밝힌 계산에서 밝힌 수학적으로 밝힌 바로는 우주 질서 속에는 11차원에서 13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깨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얘들은 2차원에서만 움직이니까. 그 지능도 없고 하니까 2차원에서 줄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사람이 오면 발을 피해야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1차원의 차이를 엄청나게 느끼는 거죠. 한 단계씩.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5차원, 6차원 차원에 있는 그 무엇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 못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약간 좀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중국 경제를 전망하고 뭐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전망하고 또 제가
방송에서도 그러고 강연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중 패권 경쟁 시나리오 패권이라는 그걸 막 붙여요 사람들이. 저는 제발 그 짓 좀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패권이 되냐.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패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국가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성과 가지고 있는 실력과 지능을 그냥 알토란같이 액기스를 쫙쫙 뽑아당기면서 인류 발전에 도움을 준 나라예요. 그런 나라하고 중국하고 견준다? 누가 이길까? 이기고 진다는 개념이 좀 이상하지만 견줄 수도 없다. 견줄 수도 없다. 그래서 저는 미국적 교육 방식, 사고 방식에 대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은 아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도끼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 미국이 보여줬던 그런 기술 개발과 역할이 21세기에 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를 바라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한숨만 나오는 상황 그런 것 같아요. 일부에서 미국 경제는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국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거는 교수님의 의견으로 오케이. 근데 중국 자체로만 봤을 때 앞으로의 그럼 경쟁력은 점점 전 세계에서 떨어질 것인지. 흔히 하는 말인데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죠. 그럼 하나는 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치면 밝을 명자예요. 세상이 밝게 되려면 누구 하나는 태양임을 인정받아야 되고 누구 하나는 달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이 내가 태양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미국이 과연 그거를 양보할까? 그거를 가지고 뭐 무슨 이론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임 이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딱 있다고 이 지구상에 우리 둘만 있다고 가정해봐요. 지금 제가 아는 막 떠들어댔던 이 지식 체계와 노하우와 임 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물론 아직도 연배가 저보다 좀 많이 어리시지만 그래서 경험이 많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까불고 있지만 둘이 딱 만났을 때 합을 딱 결합하면 누가 태양이고 누가 달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미국과 중국이 안다고 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패권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패권은 동등할 때 싸우는 거예요. 말죽거리 자동차나 이런 그 영화를 보면 또 뭐 이렇게 사람들 간에 힘교류리 하는 영화, 뭐 친구 이런 영화를 보면 이 기운이라는 게 느껴져요. 같이 딱 있으면 뭐 됐다. 저 정도면 내가 참는 게 옳다. 근데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하면 그냥 한번 눈으로만 딱 쳐다봐도 그 꼬랑지가 쑥 내려가는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문을 딱 닫아놓고 미국, 중국 딱 앉혀놓으면 중국은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 문을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애가 오히려 사자하고 하이에나하고 싸우면 하이에가 많이 짖나요? 사자가 많이, 약한 놈이 많이 짖어요. 그래서 중국이 패권을 못 가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주 질서에 중국이 패권을 가질 정도의 글로벌 질서에 대한 도덕과 윤리와 규범과 철학과 가치와 역사와 사상과 문명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중국이 없냐? 있어요. 황하 문명이 있었고 인류 문명사 쪽으로 중국이 보여줬던 근본적인 철학 사상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민에게 미쳐질 수 있느냐라고 할 질문을 딱 던졌을 때는 고민스러워요. 지금 당장은요, 아니면 앞으로도? 앞으로도. 사실 근데 미국의 패권도 원래는 영국이 있었던 거잖아요. 미국의 패권도 영국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영국이 패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걸 미국 식민지 애들이 들이받은 거죠. 보스턴 차 사건도 우리가 그냥 차 사건이라고 보스턴 T라고 배웠지만은 그 차 사건의 배후, 정치적 배후를 알고 나면 영국과 식민지 상인들 간의 다툼이었거든요. 관세를 뭐 엄청 때려버리고 자기들은 관세를 안 매기고 인도 시장을 차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일어났고, 거기에 후원해 준 국가가 프랑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역사가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가졌던 게 뭘까를 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탁, 압력, 업조, 눈물, 압박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나를 공천해 달라고 하는 그 욕구, 탐욕, 비열 이런 것들 그게 잘 버무려져서 하나의 도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잘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모습이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상당히 뭐 교육적으로 우수한 국가고 시스템적으로 우수한 국가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상층부에서 그러한 제도와 법을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 심정은 선한 게 아니죠. 그래서 1830년대 셔먼 액트를 만들었고 반독점법을 만들어서 록펠러, 카네기 멜론, 뭐 윈스터 이런 사람들이 루즈벨트가 듀폰과 이런 사람들에게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는 권력을 뺏들려고 그랬고 정치와 경제 권력의 또 다툼이죠. 그런 과정이 비춰지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질서에 있어서 핵심 국가가 되겠느냐 저는 그거는 택도 없다고 생각돼요. 택도 없다. 그럼 박사님께서 저한테 계속 하셨던 방법인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또 드리면 방금 말씀 주셨던 거는 미국의 강점을 좀 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중국의 약점은 현재 뭐예요? 중국의 강점은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보시면 모든 민족들이 침범을 해왔어도 결국은 300년, 500년도 못 가서 다 무너지고 한족 문화 내로 녹아졌다는 거죠. 그게 중국의 강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강점은 어디서 생겼느냐. 우리가 말하는 그 중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삼국지에서도 중원 이야기가 나오고 중원. 근데 그 중원을 가만히 놓고 보시면 양쯔강과 항하간에 끼어 있는 그 지역을 말해요. 곡창지대를 말해요. 거기에 한족들이 바글바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 가지러 내려오고 막 그 난리를 치는 과정 속에서 원나라도 나오고 청나라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가만히 놓고 기다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하잖아요. 인류 역사상에서 영원 지속된 제국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1000년 갔고요. 신라도 1000년에 망했고요. 고려도 500년, 조선도 500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했을 때 약간 종교적인 냄새가 날지도 모르는데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다 자빠져요. 아웅다웅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을 보면 천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당대에서 천벌을 받지 못하면 2대 3대에 가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 룰인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은 참고 기다리고 그래 100년 내가 힘이 없으니까 홍콩도 뺏겼고 마카오 뺏겼지. 근데 97년 되면 너들 다 돌려줘야 돼. 100년 지났어. 100년 지나잖아요. 약점은 뭐냐. 헤지모니를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현하지, 그러니까 세계가 원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안으로만 들어가 있었지 밖으로 펼쳐지지는 못한, 펼친 거는 없었던 거죠. 징기스칸은 밖으로 펼쳤죠. 만약에 징기스칸이 1300년도에 서구로 진격했을 때 중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진취적 기상, 유목민적 기상이 존재했다 그러면 아마 서유럽 근처에도 상당히 차이나타운이 많이 있을걸요 지금.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의 약점은 리더십의 어떤 부족. 왜 리더십이 부족할까?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도 무협지를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음해와 독살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흉해요. 내부적으로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때 보면 뭐 왕이 어떤 왕들은 독살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그게 창의적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왕을 죽이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과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했을까? 아니면 중국에서 한 번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많은 음모와 그런 그 내용들이 중국 역사에서 많이 숨어 있다 보니까 약점은 믿지 못하는 것 서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 정신에는 가장 약점이에요. 신뢰가 약하다는 거. 이게 19년도, 18년도에 이제 틱톡이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그렇죠. 네.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심지어 유튜브 다운로드 수까지 이제 이길 정도로 유럽 국가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 빼고는 일본, 미국, 유럽을 다 장악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를 장악한 거잖아요. 쇼폼이라는 거 하나로. 그런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네. 게. 틱톡을 해보고 아 이건 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다양성이 가에 다 들어가요. 한국, 중국, 베트남, 미국, 유럽 모든 사람들이 올리는 재밌는 쇼츠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글로벌 하나 어플로 쓰니까. 그렇죠. 하나로 중국 쓰죠. 거는 도우인으로 따로 쓰고. 그럼요. 그러니까는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미국 애들 관점에서는 그 유튜브보다는 그것이 더 자극적이죠. 그렇죠. 유튜브는 로케이션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과 NFT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아, 그렇네. 유튜브는 중앙 통제 관리 방식이지만 이 틱톡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각각 독립적이에요. 국가별로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던져버리니까. 근데 인간의 본능은 다양성을 좋아하거든요. 얘들은 이걸 좋아했네, 이걸 좋아해. 막 그런 이야기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적 기능을 유튜브보다도 먼저 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 이사님이 많이 두들겨 보는 쇼츠가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자동적으로 쑥 그렇죠. 끌어올려요. 추천해주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틱톡이 빠르죠. 이제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겁나죠. 얘들이 벌써 내 신원 정보, 개인 정보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겁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기회였네요. 좋은 기회였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계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장점을 강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상품화 시키려면 뭘 했어야 되겠어요? 신뢰를 보여줘야 됐잖아요. 아, 그 신뢰가 없고. 어떤 신뢰일까요? 당신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장되고 보호된다. 맞아. 또 그때 19년도 마침 이렇게 휩쓸 때쯤에 화웨이 백도어가 또 터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십은 결국 신뢰. 리더십은 뭐예요? 소대장이 소대원들 보고 진격 앞으로 그러려 그러면 평소에 그 소대장과 훈련할 때에 소대장에게 뭘 가져야 신뢰가 있어야 돼.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신뢰입니다. 오늘 곽수영 박사님 모시고 참 다양한 얘기를 해보려고 주제도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조금 몇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쭉 시청하신 분들은 혹은 통합본 보신 분들은 이거 한번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다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얘기도 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생태계 얘기도 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얘기도 했고 화성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곽수영 박사님의 인사이트를 또 여러분들이 저희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채널이니까 투자에 또 반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곽 박사님의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곽수영의 경제단판 채널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좋은 인사이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